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 살인 사건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살해 혐의를 받는 범인들이 서로 자기가 한 게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피의자 김모 씨가 추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과연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임방글 변호사와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구속된 주범과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3명 이렇게 수사 대상이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네. 서로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참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네. 뭔가 명백하게 밝혀지는 게 좀 없는데요. 우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 피의자 김 씨는 내가 살해한 게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공범들이 지금 중국으로 도주한 공범들이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다라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그 중국으로 도망간 그 공범 중에 한 명이 네. 연락을 해왔다고 하죠. SNS로 연락을 하면서 억울하다. 우리는 경호회를 하는 줄 알고 갔다. 그 살해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누가 살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양쪽이 서로 상대방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밀항을 했거나 도주를 시도하거나 또 했습니다. 또 밀항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이런 점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범행 직후에 중국에서 이제 건너온 동포 3명이 이제 네. 바로 이제 그 중국으로 칭다오로 가게 됐는데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범행 발생했는 시간이 2월 25일 6시 10분경에 네. 발생을 하고 그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자마자 그날 8시 34분 그러니까 20시 34분에 칭다오로 가는 비행편을 예약해서 그날 11시 51분에 이제 칭다오로 가게 되는 건데 네. 사실 이런 걸 보면 약간의 계획적으로 이미 그 전부터 했는 게 아니냐. 사실 이렇게 중국인 3명이 이제 되는 것은 사실 범행 발생 한 10일 전, 9일 전 정도에 인터넷상에서 내가 경호하는 사람 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제 알리는가 하면 뭐 운동선수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깡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3명이 이제 모집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사이 한 2차례 정도 만난 정황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좀 계획에 의해서 도주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고 네. 이 밀항 시도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좀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그 피해자의 그 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금 피의자는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그 아버지를 죽이는 것, 부모를 죽인 점에 대한 사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걸 알리지 못했다. 그래서 밀항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고 첫 번째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SNS에 아들아 내가 정말 사업을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 한번 만나봐라. 어머니 행세를 예, 한 어머니 것으로 행세를 알려져 했는 있죠. 건데 그게 누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피의자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문자를 보냈는 거거든요. 구속된 피의자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피의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네. 그 피의자인데 그럼 거기에 아들아 이 사람을 만나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말투에서 분명히 어떤 피해 사실을 알리고자 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범행을 계획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하니 이 사람과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지금 구속된 피의자가 주장하고 있는 뭐 범행을 사죄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했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추가적인 범행을 계획하다가 뒤틀어지니 그때서 형신소에 연락해서 이제 밀항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승 의원님이 방금 추가적인 범행을 계획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나왔는데 일단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네, 네.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좀 의문스러웠던 점이 네. 어머니와 아버지의 시신 장소가 좀 달랐었거든요. 네. 어머니는 살인 사건 현장에 있었고 네. 아버지는 평택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점은 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따로 그렇게 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어머니의 시신도 유기하려고 했는데 차마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점. 이렇게도 하나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정말 다른 시나리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뭐 어머니를 살해한 어떤 정황을 만들려고 네. 살해하고 아버지가 사라진 모습 뭐 이런 거를 연출을 했을 뭐 의도 이렇게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좀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보통은 이렇게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좀 수습을 하려는 정황이 드러나는데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삿짐 센터 직원이 그렇죠. 등장한다거나 이런 이상한 점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이 점을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첫 번째 하는 게 사람이 당황할 수 있거든요. 당황하면 그 뒤에 있는 상황을 살피지 않고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단선적인 어떤 그런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중국인 3명은 칭다오로 가는 반면 지금 구속된 피의자는 여전히 그 집에 머물면서 네. 첫 번째 보면 다 그날 새벽이죠. 새벽 3시 30분쯤에
벤츠를 대리기사를 통해서 어떤 평택에 있는 창고로 보낸다든가 네. 다음날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시신을 참 언론에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냉장고 속에 이렇게 해서 네.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보내는 방법. 그리고 그때 지인 2명을 불러서 좀 이 뒷수습을 좀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네. 분명히 지금 피의자 저희들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만 분명히 이 피의자는 추가적인 범행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범행 자체의 어떤 그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 범행을 지금 잠시 좀 덮어놓고 또 다른 범행을 할 때까지 이 범행은 좀 드러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희진 씨 동생이 어머니 행세를 하면서 추가 범행을 계획했다 이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네. 임방글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희진 씨가 동생을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아까 승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죄책감 때문에 만났다. 이런 주장이 과연 경찰에서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니 우선은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설득력 있게.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정말 죄책감에 본인의 죄를 털어놓기 위해서 만난 것이라면 본인은 지금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시신 유기에만 좀 관여를 했지 살해나 이런 거는 전혀 이 중국 동포들이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좀 약간 맞지가 않죠. 게다가 이 동생을 만나게 된 경위도 아까 잠깐 설명이 나왔지만 본인이 이제 어머니인 척하면서 사업가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라고 해서 이제 만났다는 네.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또 밝혀진 것에 의하면 그 가방 안에 5억 원이 들어있던 가방 안에 그 외제 차량을 판매한 매매 증서가 있었다는 네. 거예요. 거기에는 매매 가격이 15억이라고 적혀 네.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5억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10억은 이 자동차를 판매한 동생이 갖고 있겠구나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3주 후에 발각이 됐는데 지금 검거가 됐는데 3주 동안 특별히 도망가지 않았어요. 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정말 범죄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어떻게 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할 생각을 했는데 해야 될 텐데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동생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점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동생에게 그러니까 사업가로 접근을 해서 사업가로 접근하다 보면 돈 얘기가 또 오갈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동생한테 10억 원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이 부분까지 어떤 강치나 어떤 편취를 할 어떤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수사기관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승 의원님도 임방글 변호사와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뭐 사실 이제 이 범행을 바라보면 이게 굉장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당사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뭐 경찰서에서도 경찰관서에서도 네. 찾아가는 방법이겠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일 전에 이렇게 중국인 동포를 모으고 난 다음에 들어갈 때 무엇까지 위조를 하는가 하면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도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 중국인 3명을 어떻게 보면 경찰관이라고 이렇게 사칭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이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외제차를 팔고 난 다음에 네. 그 외제차 금액중 일정 부분이 5억이라는 돈이죠. 그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간다는 거를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뭘 하려고 생각했는가 하면 뭐 외환관리법 위반 이런 형식으로 5억을 그냥 가지고 나오려는 생각을 했는 건데 그때 분명히 10분 전에 또 범행 장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가기 10분 전에 네. 그 아파트 근처에 있었다는 것까지가 확인된다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계획적인 범행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4명 그러니까 중국인 동포 3명과 그다음에 지금 구속된 피의자 외에 네.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조금 더 확대되는 그다음에 조금 더 열려져 있는 수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확대된 인원 가운데 공범 3명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지금 달아나 네. 있는 상태인데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7천만 원을 가지고 갔다라고 했거든요. 5억 원 중에. 네. 그러면 5억 원 중에 1억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져갔다. 이 부분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만약에 하거든요. 주범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살해 부분에 네. 관련해서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그렇게 살해까지 하고 그 3명이 그 현장을 주도했다고 생각하면 네. 그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3명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됐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 국내에 있는 피의자 김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냥 7천만 원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금액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경찰이 확보한 거는 2억 5천이니까요. 네. 그거에 이제 7천만 원을 가져갔다 하는데 그 금액적으로 보면은 글쎄요, 뭐 제 생각에는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어제 7천만 원밖에 안 가져갔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의아함이 남죠. 체포됐을 당시에 사실 피해자 김 씨는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5억 원에 대해서는 함구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동차 판매대금 5억 원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나요? 이진 씨나 피해자들 미리 알고 계셨어요? 범행 후 3주 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안 죽였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네, 사실 아직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희진 씨의 부모님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10분 전쯤에 그 주변에 있었는가 안 있었는가가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사실은 5억 원이 있다는 걸 알았느냐도 굉장히 어떻게 알았을까 또 알고 있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그게 이 사건 자체가 방금 임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이렇게 의문투성인 사건 중에 그 의문 중에 하나가 범행 동기라는 거거든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지금 저 구속된 피의자는 이야기하는가 하면 2천만 원을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왜 경찰관 3명이 필요하고 왜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을 위조해서 들어갔어야 되며 또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데 심각한 저항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왜 부모들이 저항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분명히 이 피의자와 중국인 3명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점이 추측이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게 범죄의 동기 자체가 5억이라는 동기 그리고 그 5억뿐만 아니라 사실상 뒤에 있는 10억이라는 또 다른 어떤 검증까지 좀 확인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약간의 의문투성이라고 말하는 사건의 작은 퍼즐은 맞추어질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이렇게 이 피의자가 이제 도망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이런 행동을 하다가 결국 밀항에 하게 되었느냐. 밀항에 있는 마지막 계기 자체가 이러한 동생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밀항을 준비했다고 생각한다면 앞에 있는 5억 플러스 그다음에 그 매매대금 10억 우리 임 변호사님이 말씀했는 10억까지 전체를 편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 과정 속에 있었다면 충분히 지금 이제 우리가 의문이라고 바라보는 사건들에 대한 작은 퍼즐은 맞추어질 수 있다고 여기서 생각합니다. 이거 한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슈퍼카라고 알려진 그 부가티 스포츠카 그 15억 원에 매도를 했고 10억 원은 계좌이체를 그렇죠. 이희진 씨의 동생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이희진 씨의 부모가 어떤 가방 안에 5억 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5억 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알았느냐가 좀 핵심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다음 질문은 일단 피의자 김모 씨가 어머니가 2억 5천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피의자 김 씨가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는 진술을 많이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진술하기 시작한 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데다가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2억 5천이 나 전혀 5억 원 행방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다가 2억 5천 어머니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직 피의자 김 씨가 지금 다 털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본인 죄를 숨기고 싶겠죠. 아직 지금 공범도 안 잡힌 마당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수사기관이 지금 어떠한 증거를 들이밀면서 어떠한 정황을 설명하면서 저 지금 진술을 비협조적으로 저는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는 저 피의자에게 어떤 진술을 또 도출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좀 중심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일단 어머니가 돈을 가져올 때까지 사실 이 돈 행방조차도 경찰은 몰랐습니다. 이거는 이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뭐 이제 경찰 입장에서 사실 피의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렌식이고 그 사건이 일어난 전체적인 어떤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분명히 이 배경에서 부가티라는 특정 회사 이름을 말씀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특정 정말로 비싼 슈퍼카 그게 분명히 경매되고 그게 굉장히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경매되었기 때문에 그 경매된 사정을 알고 그게 만약에 흘러 들어가는 장소가 부모님 집이라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그 배경 수사가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런 말이 가끔 나와요. 언론에서 보면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사실 사건의 모든 것은 증거로 따라가야 되는데 진술 증거뿐만 아니라 비진술 증거가 굉장히 많을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라든가 휴대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서 사실 피의자 신문이라는 게 그냥 아는 사실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증거 물적 증거를 대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가 이렇게 거짓말을 왜 하느냐라는 정확한 어떤 피의자 신문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이희진 씨 형제의 경우에는 이희진 씨는 구속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희진 씨 동생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비싼 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좀 의문이 남거든요. 수백억 원대 벌금이 선고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비싼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좀 추징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요. 이 지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한 업체 법인입니다. 이 법인의 대표가 지금 이희진 씨의 동생이고요. 수사 단계에서 검찰에서 이 추징 보정 청구를 해서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동생과 관련되면서 동생이 61억 추징 보정 인용을 해줬거든요. 그 61억 안에 요 지금 해당 차량이 들어가 있었고요. 동생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온 다음에 석방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본인의 건물을 팔았다고 해요. 그걸로 61억 공탁금을 내고 그 감유돼 있던 걸 푸른 거예요. 일종의 감유돼 있던 걸 풀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매각이 가능했던 네. 거죠. 이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 시청자들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희진이라는 사람에게는 벌금형도 있고 추징형도 지금 네. 나와 있는데 동생은 사실 바지 사상이라 그래서 추징 금액은 없고 벌금 금액이 100억 나왔는데 이 벌금 금액이 선고유예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봤을 때 추징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1심이라서 2심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1심 과정에서는 추징이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를 했는 검찰이 했는 그 추징 보정 명령에 의한 재산 동결 거기에 대해서 61억이라는 돈이 나에게 그러니까 형한테 66억, 자기한테 61억 이렇게 추징 보정을 했거든요. 네.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수사가 굉장히 잘 된 수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61억이란 것만 추징 동결을 동생한테 했기 때문에 동생된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아서 건물을 팔아서 61억을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해방 공탁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없애버렸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징 동결이 없으니까 그 61억이 이제 추징이 없어졌으니까 네. 특히 슈퍼카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대로의 소유권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했는 거라서 사실 이런 부분도 사실 판결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좀 네. 이해가 쉬울 건데 그게 전체로 형제와 형제 간의 범행이라 그래서 하나에 묶여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풀렸느냐. 동생과 형의 이 추징금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가능했던 네네네.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네. 같아요. 아니 그렇게 벌금액도 많고 또 이걸로 인해서 수익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네. 왜 61억, 66억밖에 안 되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추징이라는 게 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범죄로 인한 범죄로 인한 수익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입증이 돼야만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만 추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 이희진 씨의 알려진 재산에 비해서는 좀 적은 액이 추징이 되죠. 네, 아까 이 승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기도 한데 공범이 도망을 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발적인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제 제가 이걸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정말 계획된 범죄인가 아니면 이게 우발적인 범죄인가를 좀 고민했을 때 네. 이 중국 동포 3명이 어떻게 칭다오로 갔느냐라는 걸 확인하니까 네. 사실 이게 예약돼 있는 비행편이었느냐 아니면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즉흥적으로 그 3명의 비행기표가 예약되었느냐를 보니까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물론 제가 그 수사 기록을 봤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네. 예약했는 게 아니라 그날 자기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 뭐 8시 43분경에 3명의 예약표가 만들어졌다라고 본다면 분명히 요 범인 안에까지는 자기들이 중국에 가려는 생각은 안 했는 것 같아요. 안 네. 했는데 분명히 그 안에서 분명히 부모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명확한 거잖아요. 그걸 과연 지금 구속된 피의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아니면 중국 동포 3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계획적으로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갖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약간의 어떤 계획 그래서 가는 것까지 계획했는 것은 아니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이 사건이 좀 뭔가 자기들이 생각했는 것과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건 살펴야겠지만 분명히 그런 점은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임 변호사님,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사실은 계획적 범죄와 우발적 범죄의 그 형량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범인들이 알고 좀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떤 결과는 발생했잖아요. 그죠? 네. 이희진 씨 부모가 사망을 한 상태에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이게 우발적이다, 계획적이다, 뭐 이걸로 법정형이 확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판사가 그러니까 법원에서 양형을 할 때 계획살인은 조금 더 가중한 불리한 그 양형 요소가 되고요. 네. 우발적인 거면은 좀 더 좀 유리한 그런 양형 요소가 되기는 네, 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사실 것 이게 같습니다. 이제 이건 정말 경찰이 수사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확인하는데 네. 이게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범죄 자체가 그냥 돈을 뺏는 강도적인 네. 생각을 했는데 우발적으로 만약에 살인이 나왔다 이러면
그게 강도치상이 될 수 있고 네. 아니면 처음부터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면 강도살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반드시 경찰에서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거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죄질에 합당한 형량이 나와야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제대로 확인해야 되고 중국 동포에 대해서도 적색 소배를 해놓고 위치까지 어떤 특정 중국에서 갖고 있는 SNS에 나온다면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국제사법공조는 국가의 의지예요. 국가의 의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2명이나 저렇게 무참하게 네. 밟혔다면 사법당국에서는 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은 사건이라서 경찰의 수사를 한번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